할머니, 빨리, 빨리. 아이고, 우리 시우 너무 빨라. 할머니는 빨리 못 가. 아빠랑 먼저 가서 줄 서 있어. 엄마가 할머니랑 갈게. 오늘따라 손자 녀석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며칠 내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뷔페에 다 함께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저는 늘 그렇듯 며느리의 손을 잡고 느린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우리 며느리, 가슴으로 낳은 내 딸.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질까 두려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매일 밤을 눈물로 치새우며 그저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제 아들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예요. 몇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보면 다를까, 만지면 사라질까, 남들이 보면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애지중지 아끼며 키웠어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아까워서 장가는 어떻게 보내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죠.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얘가 성격이 어찌나 순하고 착한지 사춘기에도 그 흔한 반항 한번 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곧잘 했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졸업한 후에는 취업까지 바로 성공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그저 말뿐이어도 좋았어요. 보상을 바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저 내 자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한 몸 건사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번듯하게 자라 사회 일원으로 제 몫을 다하는 아들은 저의 자랑이자 꿈 제 전부였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했다 했을 때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날,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짝으로 눈에 차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 성격이 워낙 순해서 기센 여자는 힘들 텐데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신 여자가 누굴까? 마음속으로 남몰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일까? 저도 모르게 눈에 힘을 주고 쳐다봤죠.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은 어찌 저리 빛이 날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외모는 순둥순둥 착해 보이는데 말은 또 어찌나 똑부러지게 잘하던지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철이 빨리 든 듯한 모습은 애틋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걸 숨기지도 않더군요. 아가아가 하며 챙겨주는데 겉으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그 모습이 제법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우리 아들과 현명하게 잘 사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의 결혼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결혼하던 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진짜 엄마. 엄마가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배도 안 아프고 이렇게 예쁜 딸을 얻었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집도 30분 거리에 얻어서 주말이면 남편과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싸들고 와서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알아서 챙겨주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지만 늙은이들 신경 쓰느라
자기들끼리 놀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니 입이 삐쭉 나와서는 자기가 싫냐며 자기랑 노는 게 재미없냐며 토라진 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집에 놀러온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며느리, 그게 바로 우리 며느리였어요. 그렇게까지 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한편 친정아버님이 섭섭하진 않으실까 마음이 쓰이더군요. 며느리의 친정은 왕복 6시간이 넘어서 평소에는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만큼은 오롯이 친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저만의 방식으로 배려를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다며 좋아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했어요. 어느덧 아이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우리 집에는 아주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바로 두 아이를 쏙 빼닮은 천사 같은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결혼 후 아이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바로 예쁜 아이를 품에 안겨준 며느리가 어찌나 기특하던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정말 딸에게 해주는 것처럼 산후조리를 거들었어요. 혹시나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자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지은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어머니, 맨날 새벽에 오시는 거 힘드시죠? 죄송해요. 제가 아기를 잘 봐야 되는데. 아유, 늙으면 잠도 없어. 나는 이게 딱 맞아.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가 어디 있니? 나도 다 시엄마, 친정엄마 도움 받아가면서 그렇게 시우애비 키웠어. 며느리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자를 하루라도 안 보면 어찌나 아쉽고 허전하던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 손자 보는 재미에 빠져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어요. 울기밖에 못하던 아이가 엄마 하며 입을 떼고 겨우 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는 도도도 뛰어와서 할미 하며 제 품에 안기는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아이를 낳고 육아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복직하던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시우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하러 가요. 그래, 너처럼 일하는 거 좋아하는 애가 그동안 얼마나 몸이 근질거렸을까. 시우는 걱정 마. 이제 내가 시우 없으면 허전해서 안 돼.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그저 우리 손자 자라는 모습을 최대한 더 오래오래 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뿐이었죠.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이 행복에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린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행이 다가왔어요. 삶의 낙이라고는 손자재롱이 전부였던 우리 남편. 남편이 췌장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남편에게 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도 가봤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발견된 병만은 이제 더 감출 필요가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며 남편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어요. 길면 6개월, 이미 전이까지 돼서 항암도 소용없을 거라는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쩔 바 모르고 정신을 나간 저를 붙잡아준 것도 아들과 며느리예요.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항암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남편의 하루는 남들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남편의 모습,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정신력과 체력은 점점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퇴근 후면 나서서 간호를 하고
주말에는 종일 남편 곁에 붙어 있었지만 저는 매일매일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해요. 여기 오면 나 예뻐해주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로 출근하려고요. 아, 이제 어머니가 나 월급 줘야겠다. 월급은 하루에 10번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애 낳고도 일하고 싶다고 그 고생을 해놓고 안 될 소리 하지 말어. 내가 네 속을 모르니? 아, 몰라요, 몰라. 이미 사표 던져버렸는데 못 물러요. 아유, 얘가 정말. 태훈이, 너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니, 아이, 가위바위보 내가 져가지고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유, 이게 장난이니? 얘들이 정말. 엄마는 반대야, 말했어.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정말 며느리는 매일 제 아침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왔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사표를 낸 모양이었어요. 제 마음 편하게 해주겠다고 가위바위보니 이런 장난스러운 얘기를 했지만 전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신중하고 오래 생각해서 결정했을 아이들의 마음을요.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미안함이 너무 커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어요.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도 보였던 거겠죠. 남편의 병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이게 맞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하는 저를 위해 며느리가 정말 큰 결심을 해준 거예요. 며느리는 매일 병시중을 들고 손자 함께 하루 종일 쫑알쫑알 웃음소리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의 이런 정성 덕분이었는지 남편도 힘든 치료를 잘 견뎌줬어요. 하지만 병 많은 남편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병원에서 얘기했던 6개월보다 딱 2개월을 더 살고 먼저 하늘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호가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찾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떠난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한동안은 납골당에 매일 찾아갔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말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이제 정말 남편이 옆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죠. 그때도 며느리는 말없이 납골당 앞에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갔던 게 무리가 됐던 건지 제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단순한 감기로 시작했는데 체력이 약해진 탓이었는지 입원까지 하게 됐죠. 하필 아들이 출장을 갔을 때라 며느리가 혼자 저를 챙겨야 했어요. 며느리는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병간호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며느리에게 어찌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밤에 몰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못 참고 울어버렸어요. 제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친 우리 두 사람은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네요. 그날부터 우리 둘은 정말 모녀가 되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남편이 있을 때보다 집에 더 자주 왔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며느리는 늘 저희 집으로 왔어요.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근처 산책을 하고 장을 같이 보기도 하면서 혹시나 제가 쓸쓸해하진 않을지 살뜰하게 저를 살폈어요. 어머니, 저 맨날 여기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참나, 누가 맨날 오래니? 나도 너랑 놀아주는 거 힘들어.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살아요, 네?
아유,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나중에 나 못 고르면 그때 생각해 볼게. 에휴. 남편이 떠나고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어찌나 마음이 쓸쓸하던지 아이들의 학과 제안이 반가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이참에 자연스럽게 합치라고 부추겼지만 어쩐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쏟고 있는 아이들인데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매주 주말은 무조건 아들 며느리 집에서 자고 오는 걸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주말마다 아들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근처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손자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다시 일상의 기쁨을 되찾았어요. 아이들 덕분에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친정에 일이 생겨서 당분간 좀 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지만 친정아버지 과수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가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이 끝나면 정리하고 올라오겠다고 몇 주 정도 비운다기에 생각보다 길어서 놀랐지만 손자는 제가 잘 볼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죠. 그렇게 집을 비운 며느리 대신 제가 아들과 손자를 챙겼어요. 둘 챙기는 것도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그 와중에 저까지 챙겼던 며느리가 새삼 대단하기도 하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오매불망 며느리가 기다려졌습니다. 길었던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집에 오는 날, 기쁜 마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주 만에 만난 며느리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마르긴 해도 건강해 보였는데 오랜만에 본 며느리는 한껏 야유어 있었죠. 딸,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야유었어? 집에서 마스크는 왜 하고 있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어머니한테 옮을까 봐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많이 해놨는데 저것만 먹고 쉬지. 엄마, 이 사람 감기가 심하네. 좀 전에 약 먹어서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은 이따 일어나면 제가 먹일게요. 아이고, 얼마나 아픈 거야. 얼굴 좀 보자. 아니에요, 엄마. 감기 얼마. 일단 좀 재울게요. 아유, 아니다. 내가 눈치 없이. 오늘은 이만 가마. 친정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한 건지 비쩍 말라서 온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속상했어요. 제가 차린 음식도 못 먹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섭섭하던지 당장 사돈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집에 왔으니 이제부터 좋아하는 거 많이 해서 먹여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기다리던 월요일이 됐어요. 며느리가 올 시간에 맞춰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은 와중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갑자기 일을 하게 됐어요. 일? 갑자기 무슨 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너무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네가 일을 하는데 뭐 죄송할 게 뭐 있니? 시우 어린이집은? 애비가 출근길에 데려다 줬어요. 시우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랑 퇴근 시간이 맞아서 시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점심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째요? 아유, 아니다. 친구 불러서 먹으면 돼. 몸은 좀 괜찮고? 아휴, 목소리가 아직도 안 좋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일해야 돼서 먼저 끊을게요. 허무했어요. 며느리 온다고 들떠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괜시리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해도 며느리에게 나는 시어머니일 뿐이구나. 괜히 이런 못난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일해야지.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까 주말에 같이 시간 보내면 되지. 섭섭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애써 감추며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며느리는 점심에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챙겼어요. 그러다가 그마저도 할 시간이 없는 건지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바쁜에 나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말자. 그렇게 주말만 기다렸어요. 주말 아침이 되자마자 바리바리 음식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줄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엄마는 어딨니? 그게 친정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갔어요. 갑자기? 친정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니? 일손이 영 모자란가 봐요. 장인어른 고생하시는 거 보기 힘드니까. 그럼 너도 좀 같이 가지 그랬니? 회사 일도 시작해서 가뜩이나 힘들 텐데. 주말에 엄마 오시니까 엄마 챙겨드리라고. 아휴, 시엄마 요즘 많이 바쁘니? 전화도 통 없네. 네? 예, 뭐 아무래도 그렇죠. 할 말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엄마. 시엄마 진짜 바빠요. 처음에는 걱정되는 마음이 컸어요. 친정의 일이 얼마나 많은 건지,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친정에서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고생할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전화까지 하지 말라니. 아들의 생각인지 며느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선 긋는 그 말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주말이 되면 며느리를 볼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고 집으로 찾아갔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번에도 친정에 갔다며 집에 없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혹시 나를 피하나?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나? 평일엔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주말엔 아예 보이지 않는 며느리. 집안의 모습도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도 깔끔해서 집안을 정말 깔끔하게 치우는 며느리였는데 살림살이며 빨래며 청소며 며느리의 손길이 전혀 닿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주말에 며느리가 집을 비운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순애야, 네 며느리 잘 지내고 있지? 그럼 잘 지내지. 우리 며느리 안부는 갑자기 왜? 아니, 나 토요일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길에 네 며느리 봤잖아. 근데 그게 병원 가는 길에 호텔 하나 큰 거 있잖아. 거기로 들어가더라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순간 잘못 봤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네 며느리가 맞는 거야. 토요일 낮에 호텔에 무슨 일이래? 친구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둘러댔지만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녔어요. 주말이면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호텔에 무슨 일로 간 거지?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 주말마다 집에 없는 며느리, 엉망이 된 집안, 뭔가 숨기는 듯한 아들의 모습.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 떨리는 마음에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시우엄마 말이야. 지난주에 친정에 간 거 맞니? 네, 맞아요. 갑자기 왜요? 아니, 내 친구 미자 있잖아. 걔가 호텔에서 시우엄마를 봤대. 너도 알지?
미자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닌 거. 시엄마가 확실하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엄마. 다 닮은 사람이겠죠. 미자 이모가 잘못 보신 거예요. 그래? 아, 영 신경이 쓰여서. 너희 부부 별일 없는 거 맞지? 별일은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엄마, 저 일해야 돼요. 끊을게요. 아들은 며느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어쩐지 석연치 않았어요.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나요. 분명 뭔가 숨기는 목소리였어요. 이 애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며느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역시나 제 전화는 넘기고 한참 뒤에 문자만 오더군요. 결혼 후 5년이 넘도록 정말 한결같았던 며느리였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자꾸만 저를 피하고만 있으니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답답한 상태로 며느리와 제 사이에 점점 커다란 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부터 당분간 집에 못 간다고 이야기해뒀어요. 친구들과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아들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주말을 보내고 3번째 주말이 되던 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아들이 당황하더군요. 빨리 문을 열라는 제 목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며느리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며느리는 말라 있었고 그리고 풍성하고 윤기가 흐르던 긴 머리카락은 어디로 간 건지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에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에 돌이 얹힌 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힘이 풀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은 제 앞에 며느리가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지은아, 너 꼴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실 유방암 2기예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며느리의 말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가슴에서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더라고요. 마침 시와바 회사에서 건강검진 안내가 나와서 해봤는데 정밀 진단까지 했는데 유방암이라고.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친정에 몇 주 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그때요. 그걸 왜 숨겨? 이게 숨길 일이니? 너는 남편이 돼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 저 어머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제가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한동안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쓸데없는 의심을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가 며느리를 호텔에서 목격했다는 그날도 며느리는 집에 오는 저를 피해 병원 근처 호텔에서 홀로 지내며 치료를 받았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아들은 왜 늘 말이 없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자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지 마음이 미어졌어요. 아유, 이거사. 이렇게 속여서 다 나으면 그럼 다 되는 거니? 잘못했어요.
아버님 췌장암으로 떠나셨을 때 엄마 정말 힘들어하셨잖아요. 아버님도 걱정됐지만 아버님 병간호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다시 일상 찾는 것도 힘들어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암에 걸린 걸 알면 어머니 또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그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엄마.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항암만이라도 끝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자고 설득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휴, 사도는 알고 계시니? 아니요,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얘기 못해요. 저희 아빠 저 아픈 거 알면 무너지실 거예요. 제발 아빠한테는 아무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울먹이며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우리 며느리는 자신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술 끝나면 항암 전까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었대요. 태어나고 집에 오던 날 저에게 억지로 숨기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밥 먹으라고 했던 제 모습이 후회스러웠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2회차 때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다 내 탓이다. 예쁘고 귀한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시아버지 병시중 들고 시어머니 챙긴다고 고생만 해서 그래서 병에 걸린 거야. 이게 다 내 탓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실까봐 어머니가 그런 생각하실까봐 말씀 못 드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와 며느리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쏟아낸 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잡는 며느리의 손은 많이 차가웠고 야위어 있었어요. 어휴, 이 미련한 거사. 내가 엄마인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죄송해요, 엄마. 며느리를 끌어안고 토닥이는데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손자가 나와 저와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 맨날 볼 수 있어? 그럼 할머니랑 시우랑 엄마 아빠랑 이제 다 같이 살 거야. 할머니, 우리 엄마 아야해. 할머니가 고쳐줘.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며느리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어찌저찌 해냈는데 살림만큼은 뜻대로 안 돼서 늘 집안이 엉망이었던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으니 더 이상 망설일 것도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아들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팠을 때, 제가 아팠을 때, 그 누구보다 극진히 병간호했던 며느리에게 이제 보답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총 6번의 항암 치료 중 며느리는 벌써 절반이나 끝낸 상태였어요. 이제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남은 절반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며느리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관절통을 앓고 있는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했고 조금만 무리한다 싶으면 체력적으로 힘들어했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구토를 하고 입맛이 영 없는지 조금 먹는 것도 힘겨워했어요. 아픔에 괴로워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직 한참 젊고 예쁜 우리 며느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며느리를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노라고 다짐했어요. 일단 며느리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에 오면서 아들은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됐지만 매일 정시 출퇴근을 하며 손자를 돌보는 일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손자는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린 것이 엄마랑 놀고 싶어서 때를 쓸 법도 한데 엄마가 아픈 걸 잘 알기라도 하는 건지 기특하게도 얌전히 잘 지내줬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며느리와 함께하며 며느리의 병간호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방암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함에 정보를 수집했어요. 주변에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연락해서 어떤 음식이 좋았는지, 어떤 약이 좋았는지, 치료는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하다못해 목욕물온도는 어땠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봤어요. 서툰 솜씨지만 인터넷을 찾아가며 유방암에 좋다는 건 다 메모하고 찾아다녔어요. 아들이랑 같이 틈나는 대로 영상도 찾아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책도 읽으면서 유방암 전문가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모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식단표를 짜서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했어요. 그 외에 몸에 좋다는 건 꼭 찾아서 먹였고 병원에서 추천해준 영양제도 시간마다 챙기는 걸 잊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체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독한 치료를 버틸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기 위해 짧게나마 동네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는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 열심히 따라줬어요. 어떤 날은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다그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부대끼며 열심히 지냈어요. 그리고 4번째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유난히 힘들어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며느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바뀐 외모 때문에 부쩍 우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이리로 좀 와봐. 자, 이거 열어봐. 이게 뭐예요? 세상에.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확인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전 우리 지은이 머릿결을 따라갈 수 없지만 가끔 기분 전환 필요할 때 이거 써. 엄마, 저 사실 머리 밀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발을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차마 제 손으로 못 사겠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제가 선물한 가발을 쓰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비록 가발이지만 예전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는지 활짝 웃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발을 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열심히 빗질을 하더니 예쁜 머리핀을 꼽기도 하고 머리띠를 하기도 하고 그 위에 모자를 써보기도 했어요. 어쩐 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며느리의 모습을 열심히 찍어줬습니다. 둘이 함께 셀카도 찍고 오랜만에 깔깔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프기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한 아들에게 가발 쓴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아가씨 같았어요. 제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 덕분에 온 가족이 행복했던 그날 손자를 재우고 있는데 아들이 조용히 손자방으로 들어왔어요. 시우 엄마는 잠들었니? 네, 오늘은 금방 잠들었어요. 확실히 오늘 마음이 좋았나 봐요. 아야,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겠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 딸 내가 돌보겠다는데 네가 왜 유난이니? 저 사실 막막했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멍청한 남편이고 엄마한테 말씀도 못 드리지. 내가 헛똑똑이를 키웠어. 숨길 게 따로 있지, 응? 내가 지은이보다 너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났었어. 아니? 네, 알죠. 근데요, 엄마가 그날 집에 갑자기 오셨을 때 사실은 속으로 안심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지은이 살려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이 못난 놈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은이 반드시 싹 낫게 만들 거야.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우리 시우 엄마야. 우리가 그 아픔이 가늠이나 되겠니? 우리 둘이 평생 지은이 책임져야 해. 엄마 힘들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너는 우리 시우 잘 챙겨줘. 아휴, 이 어린 것이 엄마랑 얼마나 놀고 싶겠어. 시우가 엄마 빈자리 느끼지 않게 잘 채워줘. 사실 나이 60 중반에 몇 달 동안 며느리 병시중을 든다는 게 힘들지 않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체력적으로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제가 꼭 낫게 해준다고 약속했기에 저는 지칠 수 없었어요. 아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제 마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픈 자식이 조금씩 낫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힘을 얻는 거니까요. 그날도 잠자리에 들면서 먼저 간 남편에게 우리 착한 며느리 그만 괴롭히고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며느리의 몸 상태는 매일매일이 달랐어요. 어느 날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아파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비슷한 주기로 아파하고 괜찮아지는 게 반복됐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탓인지 구내염을 달고 살았고 몸은 어찌나 건조해지는지 천연 오일을 구해서 수시로 발라줬어요. 화장을 안 해도 고왔던 피부였는데 자꾸만 생기는 트러블에 며느리가 투정 부릴 때마다 항암만 끝나면 다 돌아온다고 달래주는 것도 제가 매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어요. 며느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2주 정도는 먹는 것도 힘들어해서 그나마 잘 먹는 동치미가 떨어지지 않게 참 열심히도 담갔습니다. 오죽하면 야채 가게 아저씨가 어디 자기 모르게 장사하냐고 할 정도였어요. 다음 항암 치료까지 입맛이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입맛이 돈다 싶으면 전투하듯이 먹였던 것 같아요. 항암 치료 횟수가 끝나갈수록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리에 부종까지 심하게 생겼어요. 다리가 땡땡 부어서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하기에 약도 챙겨 먹이고 아들 시켜서 열심히 주무르게 했습니다. 주변에선 이런 저를 보고 지극정성이라고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그렇게 병시중을 드느냐고 그러다 제가 병이 나겠다고 적당히 하라고 만류하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복받았다고 평생 저한테 은혜 갚아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저와 남편에게 줬던 사랑과 희생을 갚는 것뿐이라고 며느리의 정성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마지막 항암 치료 날이 찾아왔어요.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오늘을 기다리며 버텼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며느리가 몸속의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저는 옆에서 열심히 전력 보충을 해줬습니다. 오늘로써 다 해치우는구나. 비장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고 저는 유방암 책을 꺼내 읽으려는 제 책을 본 건지 옆에 있던 분이 말을 걸었어요. 저 따님분도 유방암이에요? 저도 유방암이거든요. 세상에 몇 기예요? 2기요. 저는 선항암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진료 다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딸은 수술받고 오늘이 마지막 항암이에요. 우와, 정말요?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부럽네요. 항암 많이 힘들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힘들 거예요. 아가씨도 우리 딸이랑 비슷한 또래 같은데 잘 이겨낼 거예요. 힘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랑 같이 올 걸 그랬나 봐요. 조금 무섭네요. 며느리 또래의 유방암 환자를 보니 영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터득한 이런저런 정보들도 전해줬어요. 꼭 낫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떠나고 며느리의 치료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과 손자가 도착했어요. 엄마,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웃고 있어? 아니 글쎄, 내가 지은이랑 닮았나 봐. 아까 그 환자가 저랑 며느리를 모녀 사이로 봤던 게 내심 좋았나 봐요. 아들이 오자마자 주저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장난으로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이제 엄마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애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약속한 장소로 걸어왔어요.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나왔던 며느리는 우리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줬어요. 토닥이는 손길 속에 많은 말을 담아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아파했을지, 시어머니 신경 쓰느라 아플 때 아프다고 말도 못했을 우리 귀한 며느리. 지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씩씩하게 이겨내줘서 장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 토닥이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 저 엄마 없었으면 이렇게 못 버텼을 거예요. 엄마가 제 은인이에요. 아휴, 우리 지은이 정말 장하다. 기특해 아주. 우리 며느리, 아니 내 딸, 말도 어쩜 이리 예쁘게 할까요? 수술부터 항암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암과 싸우면서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졌어요. 항암 치료를 끝으로 모든 게 끝이면 좋았겠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가 남아있었어요. 5주 동안 매일매일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죠. 방사선 치료는 항암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일 피곤해했고 피부는 햇볕에 탄 것처럼 따가워했어요. 늘 그렇듯 저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음식과 영양제를 까먹지 않고 꾸준히 챙겨줬어요. 그리고 산책도 빼먹지 않았어요. 오늘 10분 걸었으면 내일은 15분, 그 다음 날은 20분. 이렇게 매일매일이 쌓이니 며느리의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없으면 못 살겠다. 그쵸? 내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어. 저 다 낳고 밀린 효도 몇 배로 받아야 되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 효도 다 받으려면 대체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야? 방사선 치료 끝나고 저 체력 좀 생기면 우리 그동안 못 간 캠핑 가요. 엄마가 해주는 캠핑장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아휴, 아주 한 솥 끓여줄게. 그렇게 길게 느껴졌던 방사선 치료까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에 비하면 정말 짧았어요. 방사선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는 며느리의 머리카락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자라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게 느껴졌을 때 며느리가 어찌나 기뻐하던지. 엄마, 저 머리 자라고 있어요. 아이처럼 좋아하는 며느리를 보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후로 우리 집에서 며느리의 별명은 밤토리가 되었어요. 엄마를 보고 손자가 지어준 귀여운 별명이에요. 방사선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만이 남아있었어요. 초음파, 혈액검사, 유방 촬영. 결과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 몰래 가슴을 졸였지만
다행히 제 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밤토리에서 벗어났을 때 아이들은 며느리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요. 저도 함께 가자는 걸 극구 사양했습니다. 저를 보면 사돈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갔으니까요. 아이들이 친정으로 간 날, 아니나 다를까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사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사부인,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 못난 자식놈들이 어찌 이런 일을 비밀로 했는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사부인이 다 해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결혼식 날 지은이 이제 제 딸이라고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겼어야 했는데 아이가 아픈 것도 늦게 알았어요. 그게 더 죄송해요. 그것보다 많이 놀라셨죠? 아유, 말도 마세요.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만에 하나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지 사부인께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병마랑 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돈이 칭찬 많이 해주시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어요. 꼭 남편이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우리 다 보고 있지? 우리 애들 이제 더 힘든 일 없게 아프지 않게 잘 지켜봐줘. 나만 애들이랑 재밌게 지낸다고 심술 부리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먼저 간 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끝까지 잘 지켜줘.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며느리의 머리카락은 제법 길게 자랐고 어린이집에 다녔던 손자는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우리 가족이 평범해 보이겠지만 유방암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상은 아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다가도 정기 검진 날이 되면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했어요. 안심하고 긴장하는 날들이 몇 년 동안 반복됐어요. 어느덧 병원에 다닌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완치로 봐도 좋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저한테 티는 안 냈지만 아들도 정말 힘들었겠죠. 이제는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와 며느리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오늘 흘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암에 걸려 아파하던 며느리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 흘렸던 슬픔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아, 참. 좋은 날 왜 다들 울어요. 웃어야지. 아니,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먼지 핑계를 대는 아들을 한참 놀리던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제가 업어드려도 돼요? 아이고, 엄마 무겁다. 비쩍 말라가지고 넘어지려고? 5kg 더 찌우면 그때 생각해볼게. 진짜죠? 저 오늘부터 살찌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꼭 업어줄 거예요. 지은이보다 내가 먼저 살찌면 어떡하지? 수다 떠는 여고생처럼 뭐가 그리 즐거운지 우리 둘은 싱글벙글 웃으며 걸음을 옮겨봅니다. 저와 맞잡은 며느리의 손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네요. 맞잡은 며느리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뒤에서 질투하는 척 투덜거리는 아들과 손자의 소리가 꼭 듣기 좋은 노래같이 느껴지네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의 인연은 가족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어요.
피보다 더 진한 소중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인연을 평생 지키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